진흙탕이 튀어 하얀 비단 치마폭을 더럽히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여인은 털썩 무릎을 꿇었다. 시전 한복판, 온갖 잡배들과 장사치들이 고함을 질러대며 흥정을 벌이던 운종가의 소란이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일순간에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는데 그 중심에는 조선 팔도에서 관상 하나로 정승판서들의 운명마저 쥐락펴락한다는 홍련이 납작 엎드려 있었다. 그녀의 이마가 차갑고 축축한 땅바닥에 닿을 듯 깊이 숙여졌고 그 앞에는 쉰내 나는 헌 누더기를 걸친 채 멍한 눈으로 콧물을 훌쩍거리는 거지. 하나가 엉거주춤 서 있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제 눈을 의심하며 숨을 죽였으나 홍련의 눈에는 주위의 시선 따위는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눈앞에 이 비루한 사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태양이 무색할 만큼 강렬하고도 서늘한 황금빛 서기만이 시야를 가득 메우고 있어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홍련은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바닥에 코를 박은 채 소인 이제야 주인을 배웁니다. 라고 읊조렸는데 그 목소리는 작았으나 마치 천둥처럼 땅을 울리는 듯한 기백이 서려 있어 듣는 이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다. 거지라 불리는 사내 이서는 기가 막히다는 듯 뒷걸음질 치며 자신의 더러운 발치에 엎드린 고운 여인을 내려다보았다. 며칠을 굶어 백가죽이 등짝에 달라붙을 지경인 주제에 눈앞에 여인이 내민 떡고물이 아니라 느닷없이 큰 절을 받게 되니 혹시나 이것이 양반님네들의 새로운 유희거리이거나 자신을 조롱하여 매질이라도 하려는 수작이 아닌가 하는 의심부터 앞서는 것이었다. 그는 거칠게 튼 손으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긁적이며 쉰 목소리로 미친년이로고 재수없게 시리 아침부터 왜 이 지랄이야 썩 꺼지지 못해 라고 소리치며 발길질을 하는 심협을 했으나 홍련은 꿈적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더러운 흙발을 두 손으로 감싸주려드니 이서는 기겁을 하며 뒤로 나자빠질 뻔했다. 주위에 모여든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저 여자 그 용하다는 홍련 아닌가 귀신이 들렸다더니 드디어 실성을 했나 보군 하는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고 개중에는 혀를 차며 동전을 던지는 이도 있었으나 홍련의 결의에 찬 눈빛은 오직 이선에 흔들리는 눈동자만을 꿰뚫고 있었다. 홍련이 누구이던가 그녀는 평안도 묘향산 깊은 골짜기에서 스승 밑에서 10년을 수학하며 사람의 얼굴 가죽 뒤에 숨겨진 뼈의 형상과 혈색의 흐름만 보고도 그자의 과거와 미래, 심지어 죽을 날짜까지 맞춘다는 신녀가 아니었던가. 한양에 당도하자마자 대감마님들의 문지방이 닳도록 줄을 섰고 그녀의 말 한마디에 혼처가 바뀌고 대자리가 옮겨지는 일이 허다했으나 정작 홍련 자신은 늘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듯한 갈증에 시달려왔었다. 스승이 임종 직전 남긴 북극성이 진흙구덩이에 떨어져 빛을 잃었으나 때가 되면 그 빛이 하늘을 찌를 것이니 너는 그 빛을 찾아 조선의 명운을 지켜야 한다라는 유언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 북극성을 찾아 미친 사람처럼 조선 팔도를 떠돌았고 화려한 갓을 쓴 양반부터 비단 옷을 입은 왕족들까지 숱하게 보았으나 그들 대부분은 탐욕에 찌든 돼지에 상이거나 교활한 여우의 상일 뿐 진정한 제왕의 기상을 가진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다 오늘 국밥 찌꺼기를 주워 먹으려다 개에게 쫓겨 도망치던 이 거지를 본 순간 홍련의 심한이 번쩍 뜨이며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던 것이다. 이선의 얼굴은 비록 떼국물에 절어있고 굶주림에 볼이 패어 있었으나 홍련의 눈에는 그 너머의 진실이 보였다. 이마는 넓고 평평하여 마치 엎어놓은 간과 같으니 이는 하늘의 복을 담을 그릇이요. 눈썹은 누에가 누운 듯 수려하면서도 끝이 날카롭게 솟아있어 만군을 호령할 위엄을 품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의 눈동자 겉보기엔 겁에 질려 흐릿해 보이나 그 깊은 곳에는 마치 깊은 밤바다 위로 떠오르는 붉은 달과 같은 기이하고도 강력한 안광이 숨겨져 있어 이는 범인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잠룡의 상이었다. 홍련은 확신했다. 이자가 바로 스승이 말한 진흙 속에 파묻힌 용이며 지금 당장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놓친다면 조선의 앞날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일 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기에 체면이고 나발이고 다 집어치우고 이렇듯 시장, 바닥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선은 자신의 운명을 전혀 모르는 듯 그저 당장 배를 채울 주먹밥 한 덩이가 급한 날파리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으니 홍련의 가슴은 안타까움으로 미어지는 듯했다. 소란이 커지자 시장을 관리하던 왈패들과 포졸들이 거들먹거리며 다가와 인파를 해치기 시작했다.
길 막지 말고 다들 비켜. 무슨 사단이 났길래 이리 시끄러워. 포졸 중 우두머리 격인 자가 몽둥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위협하자 구경꾼들이 홍에 갈라지듯 물러섰고 그 한가운데 여전히 엎드려 있는 홍련과 엉덩방아를 부은 채 떨고 있는 이선의 모습이 드러났다. 포졸은 고운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 거지 앞에서 절을 하는 기괴한 광경에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이선을 향해 몽둥이를 겨누며 내 이놈 귀한 아기씨를 무슨 수작으로 홀린 것이냐, 주술이라도 부린 게냐라고 호통을 쳤다. 이선은 억울함에 얼굴이 벌개져서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소. 저 여자가 미쳐서 달려든 거란 말이오. 라고 항변했지만 포졸은 들을 생각도 않고 다짜고짜 이선의 멱살을 잡아 끌어올리며 발길질을 해대기 시작했으니 이선은 억 소리와 함께 진흙탕에 처박히고 말았다. 그 순간 바닥에 엎드려 있던 홍련이 스프링처럼 튀어올라 포졸의 앞을 막아서며 서슬퍼런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그 손 놓지 못할까. 내 놈의 손모가지가 오늘 밤 썩어 문드러지기 싫다면 당장 그분에게서 물러서라.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공손하지 않았고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나찰과도 같은 살기가 어려 있어 포졸은 저도 모르게 멱살을 쥔 손에 힘을 풀고 뒷걸음질 쳤다. 홍련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터라 그녀의 입에서 나온 저주가 허투루 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주위가 다시금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자 홍련은 품에서 은전 꾸러미를 꺼내 포졸의 발치에 던지며 이것으로 술이나 사 마시고 썩 꺼져라. 그리고 명심해라. 오늘 본 것을 함부로 입 밖으로 냈다가는 내 놈의 새치 혀가 화근이 되어 삼족이 멸할 것이다. 라고 나직이 으름장을 놓았다. 돈주머니의 묵직한 소리에 포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그들은 황급히 돈을 챙겨 꽁무니를 뺐지만 이 광경을 지켜보는 수많은 눈동자들 속에 이미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홍련은 흑투성이가 된 이선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으나 이선은 공포와 수치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며 거칠게 손을 뿌리쳤다. 당신 뭐야? 왜 나한테 이래? 내가 우스워 거지라고 동정하는 거야. 이선은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홍련은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오랫동안 짓밟혀온 자존심이 내는 비명이었으며 자신이 알지 못하는 거대한 운명의 무게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기도 했다. 홍련은 개의치 않고 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그의 얼굴에 묻은 진흙을 조심스럽게 닦아내려 했지만 이선은 벌떡 일어나 인파 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재수 없는 여자. 그의 등 뒤로 퍼붓는 욕설에도 홍련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굽은 등 위로 피어오르는 검붉은 기운. 그것은 곧 닥쳐올 죽음의 그림자였기에 홍련의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들어갔다. 이선이 사라진 골목 어귀를 바라보며 홍련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본 것은 단순히 제왕의 상만이 아니었다. 이선의 미간, 즉 인당 인텅 부위에 짙게 들이운 검은 안개는 누군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작된 살샤의 흔적이었고 이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저주와 위협 속에서 살아왔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또한 왼쪽 눈썹 아래 희미하게 보이는 붉은 점은 도화살이 아닌 피를 부르는 검을 상징하니 그가 가는 길마다 칼부림과 죽음이 뒤따를 운명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도망쳐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늘이 내린 그물은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벗어날 수 없는 법이니 홍련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리며 흙 묻은 치마를 털고 일어섰다. 주위 사람들은 여전히 쑥덕거리며 그녀를 흘끔거렸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선을 찾아내어 그 검은 안개를 걷어내야 한다는 일념만이 가득 찼다. 한편 시장통을 벗어나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린 이선은 인적이 드문 폐가 뒤편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고 방금 전 그 여자의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아 소름이 돋았다. 주인 나더러 주인이라고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그는 바닥에 침을 탁 뱉으며 애써 그 기억을 지우려 했으나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리타게 저려오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사실 그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으니 매일 밤 꿈속에서 용이 나타나 자신의 몸을 휘감고 하늘로 솟구치는 기이한 꿈을 꾼다는 것이었다. 굶어 죽기 직전에 거지 주제의 용꿈이라니 개꿈이라 치부하며 살아왔건만 오늘 그 여자의 말 한마디가 잊고 있던 꿈의 기억을 날카롭게 후벼 파고 있었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며
낙엽 구르는 소리가 들려왔고 본능적인 감각이 위험을 알리는 경종을 울렸다. 이선이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검은 복면을 쓴 사내 둘이 소리 없이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들의 손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 단검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감정 없는 살인 기계의 그것과 같았다. 이선이라는 놈이 내 놈이냐? 낮고 쉰 목소리가 이선의 고막을 긁어내렸다. 이선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이미 차가운 벽이었다. 누구요? 난 돈 같은 거 없소. 잘못 찾아왔소. 이선이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지만 살수들은 대답 대신 싸늘한 비소를 흘리며 천천히 거리를 좁혀왔다. 돈은 필요 없다. 내 놈의 목을 가져오라는 대감마님의 명이 있었을 뿐. 그 순간 이선의 머릿속에 홍련이 했던 말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죽음의 그림자. 그 미친 여자의 말이 헛소리가 아니었단 말인가. 절체절명의 순간 골목 입구에서 멈추어라 하는 서리빨 같은 호통이 터져 나왔다. 살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언제 따라왔는지 홍련이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런 무기도 들려있지 않았으나 그녀의 등 뒤로 내리쬐는 석양빛이 마치 후광처럼 번져나가며 살수들을 압도했다. 감히 누구의 명줄을 끊으려 드느냐. 그분의 목에는 하늘이 내린 명링이 걸려 있으니 너희 같은 조무래기들이 건드렸다간 벼락을 맞을 것이다. 홍련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고 이선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자신을 보호하려 뛰어드니 기이한 여인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악연의 시작인지 아니면 구원의 밧줄인지 알 수 없었으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순간부터 이선에 비루했던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히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바야흐로 잠자던 용이 눈을 뜨고 있었다. 허리춤에 차고 있던 단검을 뽑아든 살수들의 눈빛이 찰나의 흔들림을 보였다. 늙은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 젊은 무당의 혓바닥이라 했던가. 홍련의 서슬퍼런 일갈은 단순한 협박을 넘어 마치 예언처럼 그들의 귓전을 때렸다. 살수 중 하나가 콧방귀를 뀌며 칼끝을 겨누었으나 홍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자의 미간을 쏘아보며 차갑게 입을 열었다. 너는 오늘 밤 객사할 상의로구나. 오른쪽 눈썹 꼬리가 끊어져 있고 인중 위로 붉은 실핏줄이 섰으니 내 놈이 이 칼을 휘두르는 순간 내 놈의 심장도 멈출 것이다. 고향에 두고 온 노모가 내 놈의 시신도 못 찾고 피를 토하며 울부짖는 꼴을 보고 싶으냐.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뼈를 깎는 듯한 한기가 서려 있었다. 살수는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다. 실제로 그의 고향에는 병든 노모가 있었고 오늘 아침 나오는 길에 까마귀가 울어대던 불길한 징조가 마음에 걸리던 차였기 때문이다. 미신과 주술이 법보다 가까운 조선 팔도에서 관상쟁이의 저주는 칼보다 더 깊이 박히는 법이었다. 이선은 그 틈을 타 주저앉은 다리에 힘을 주고 엉금엉금 뒤로 물러났다. 눈앞에 이 여인은 미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귀신을 부리는 무녀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지만 지금은 그녀가 유일한 방패막이었다. 살수들이 주춤거리는 사이 홍련은 번개같이 이선의 손목을 낚아챘다. 뛰십시오.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녀의 고운 손은 거지의 떼국물 흐르는 손목을 괭 움켜쥐었는데 그 악력이 어찌나 센지 이선은 비명을 지를 뻔했다. 두 사람은 복잡하게 얽힌 피막골 뒷골목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진흙탕이 튀어 홍련의 치마폭은 걸레짝처럼 변해갔고 이선의 집시는 벗겨져 맨발이 돌부리에 채였으나 등 뒤에서 들려오는 살수들의 고함 소리는 그들에게 멈출 틈을 주지 않았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는 와중에도 이선은 제 앞을 달리며 길을 트는 여인의 뒷모습에서 기이한 안정감을 느꼈다. 평생 누군가의 등 뒤에 숨어본 적 없던 그에게 이 낯선 보호는 묘한 울림을 주었다. 한참을 달려 당도한 곳은 인왕산 자락에 버려진 성황당이었다. 썩은 나무 기둥과 거미줄이 무성한 그곳은 음산하기 짝이 없었으나 당장 몸을 숨기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홍련은 이선을 구석에 밀어넣고 문틈으로 밖을 살핀 뒤 그제야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선은 공포가 가라앉자 슬슬 울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거친 숨을 씩씩거리며 홍련을 노려보았다.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요? 왜 나를 끌고 다니는 거냐고. 저놈들은 또 누구고 내가 땡전 한 푼 없는 거지인 거 뻔히 알면서 왜 죽이려 드는 거냐 말이오. 이선이 악을 쓰며 소리치자 홍련은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차분하게 그를 응시했다.
달빛이 비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으나 눈동자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당신이 거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홍련의 대답은 간결했다. 이선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거지가 아니면 지금 이 꼴은 뭐란 말이오. 뱃속에 든 거라곤 어제 주워 먹은 쉰떡 조각이 전부고 잘 곳이 없어 남의 집 처마 밑을 전전하는 내가 거지가 아니면 대체 뭐란 말이오. 임금님이라도 된다는 게냐. 이선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가슴을 쳤다. 평생을 재수 없는 놈, 빌어먹을 놈 소리를 듣고 자랐다. 부모 얼굴도 모른 채 장터 바닥에 버려져 개와 밥그릇 싸움을 하며 컸다. 그런 자신에게 거지가 아니라는 말은 희망이 아니라 잔인한 조롱처럼 들렸다. 홍련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선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의 더러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눈을 맞췄다. 이선은 뿌리치려 했으나 그녀의 손길에 담긴 알 수 없는 온기에 압도되어 꼼짝할 수 없었다. 잘 들으십시오. 당신의 이마는 일가궐언, 르저 외옌이라 하여 해와 달이 엎드린 형상이요. 콧날은 현담비 갠담비라 하여 쓸개를 매달아 놓은 듯 강직하니 이는 천하의 재물을 다스릴 상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홍련의 손가락이 이선의 왼쪽 눈썹 위 흉터처럼 희미하게 남은 자국을 스쳐 지나갔다. 이 상처, 이것은 어릴 적 칼날에 스친 자국이 아닙니까? 누군가 당신을 죽이려 했으나 하늘이 도워 빗나간 흔적. 이것은 당신이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얼굴에는 흑운 해운이 껴있으나 그 뒤에는 찬란한 자미성 드웨싱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을 쫓는 자들은 그 별빛을 두려워하는 어둠의 무리들입니다. 이선은 멍하니 그녀의 말을 듣다가 흉터 이야기에 흠칫 놀라 몸을 떨었다.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비밀이었다. 아주 어릴 적 기억도 나지 않는 불길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안고 달리던 기억. 그리고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얼굴에 피가 흐르던 그 감각은 매일 밤 악몽으로 되살아나곤 했다. 그 흉터를 가리기 위해 일부러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고 다녔는데 이 여자는 꿰뚫어보고 있었다. 말도 안 돼. 다 헛소리야. 관상쟁이들, 혓바닥 노름에 속을 것 같아. 이선은 애써 부정하며 고개를 돌렸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고 있었다. 홍련은 물러서지 않고 윷길을 박았다. 믿지 않아도 좋습니다. 허나 이것 하나만은 명심하십시오. 지금 이 성황당을 나가는 순간 당신은 내일 아침 해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명궁, 민균에 낀 살기는 오직 저만이 걷어낼 수 있습니다. 한편 한양 북촌의 으리으리한 기와집 병조판서, 조대감의 사랑방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감돌고 있었다. 최고급 백자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침향 냄새가 방안을 가득 채웠으나 그 향기조차 조대감의 뿜어내는 서늘한 살기를 가리지 못했다. 그는 찻잔을 천천히 돌리며 무릎 꿇은 살수들의 수장을 내려다보았다. 놓쳤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듣는 이의 살점을 도려내는 듯 날카로웠다. 수장은 식은 땀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렸다. 송구하옵니다, 대감. 홍련이라는 계집이 끼어들어 요서를 늘어놓는 바람에 게다가 그년이 신기를 부리는지라 함부로 건드렸다간 홍련이라. 조대감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그 용하다는 관상쟁이 말이냐. 쥐새끼 한 마리 잡는데 고양이가 끼어들었다니 일이 재미있게 돌아가는구나. 조대감은 찻잔을 바닥에 내던졌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내 분명히 말했을 텐데 그놈이 살아있다는 소문조차 남기지 말라고. 20년 전 내가 잿더미 속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될 줄이야. 조대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뒷짐을 지고 방안을 서성였다. 그의 눈앞에는 20년 전의 그날 밤 붉은 화염에 휩싸인 세자궁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영모를 꾀하여 세자를 패하고 지금의 허수아비 왕을 옹립한 장본인이 바로 그였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세자의 핏줄이 살아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 아이가 제왕의 상을 가지고 있다는 첩보까지 입수했다. 만약 그 아이가 살아 돌아와 신분을 찾는다면 조대감의 목은 물론이요 구족이 멸할 터였다. 더 이상 실수는 용납하지 않는다. 조대감은 벽에 걸린 장검을 응시하며 씹어뱉듯 말했다. 홍련 그 계집도 함께 처리해라. 천기를 누설하는 혓바닥은 잘라버리는 것이 상책이지. 내 친위대인 흑영 해잉을 풀 것이다. 한양 바닥을 이 잡듯이 뒤져서라도 그 쥐새끼들의 목을 내 앞에 가져와라.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다. 수장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며 물러났고
조대감은 어둠 속에 홀로 남아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았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동자 권력에 취해 일그러진 인매. 그는 자신의 관상이 왕을 잡아먹을 이무기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용이 되려다 실패한 이무기가 진짜 용을 씹어먹으면 용이 될 수 있을까? 그는 섬뜩한 독백을 내뱉으며 껄껄 웃었다. 다시 성황당. 깊은 밤이 찾아오고 부엉이 우는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왔다. 이선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잠든 척하고 있었으나 신경은 온통 옆에 앉아 기도를 올리는 홍련에게 쏠려 있었다. 꼬르륵. 정막을 깨고 이선의 배에서 천둥치는 소리가 났다. 민망함에 이선의 얼굴이 달아올랐다. 홍련은 피식 웃으며 품에서 주먹밥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드십시오.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주먹밥을 낚아채 허겁지겁 입에 넣었다. 퍽퍽한 보리밥 덩어리였지만 꿀맛 같았다. 목이 메어 쿵쾅거리자 홍련이 대나무 통에 담긴 물을 건넸다. 물을 마시고 나니 조금 살 것 같았다. 이선은 입가에 묻은 밥풀을 닦으며 퉁명스럽게 물었다. 당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요? 내가 진짜 왕이라도 될 상이라서 만약 당신이 틀렸으면 어쩔 셈이요. 내 목이 날아갈 때 당신 목도 같이 날아갈 텐데. 홍련은 이선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 스승님은 평생을 바쳐 찾으셨고 저는 제 두 눈을 걸고 찾았습니다. 당신은 진흙 속에 숨어 숨죽이고 있었을 뿐 그 비늘은 이미 빛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설사 당신이 왕이 될 운명이 아니라 해도 억울하게 죽어야 할 목숨은 없습니다. 저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도 봅니다. 당신의 눈 속에는 세상을 향한 원망보다 사람을 그리워하는 외로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이선의 가슴 한구석이 쿵 내려앉았다. 외로움. 그 지긋지긋한 단어가 폐부를 찔렀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자신의 내면을 이 낯선 여인은 꿰뚫어보고 위로하고 있었다. 이선은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감추려 고개를 숙였다. 이름이 뭐요? 한참 만에 그가 물었다. 홍련이라 합니다. 홍련. 붉은 연꽃이라. 이선은 씁쓸하게 웃었다. 진흙탕에서 피어나는 꽃이라니 우리 처지와 딱 맞구려. 그때였다.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 소리인 줄 알았으나 이내 날카로운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섞여 들렸다. 홍련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왔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선을 일으켜 세웠다. 놈들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번엔 아까 그 송사리들이 아닙니다. 살기가 짙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성황당 주위로 검은 그림자 10수개가 소리 없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조대감의 친위대 흑영들이었다. 그들은 짐승처럼 낮게 엎드려 숨소리조차 죽인 채 접근하고 있었다. 어디로 도망가야 하오? 이선이 다급하게 물었다. 홍련은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이미 포위망은 완성되어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결단을 내린 듯 말했다.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이제는 정면으로 뚫고 나가야 합니다. 뭐라고 맨주먹으로 칼든 놈들을 이기자고 이선이 경악했으나 홍련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이선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것을 터뜨리면 잠시 시야를 가릴 수 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산 아래로 뛰십시오. 저는 놈들의 시선을 끌겠습니다. 당신은 어쩌고? 저는 상관 말고 가십시오. 당신이 살아야 조선이 삽니다. 홍련은 문을 박차고 나가며 소리쳤다. 네 이놈들 감히 이곳이 어디라고 발을 들이느냐. 그녀의 외침과 함께 흑영들이 일제히 덮쳐들었다. 이선은 손에 쥐어진 주머니를 꽉 움켜쥐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함께 죽을 것인가. 그의 뇌리에 스승이라 불리던 늙은 거지의 말이 떠올랐다. 사내 대장부는 죽을 때 죽더라도 쪽팔리게 살지는 말아야 한다. 이선은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도망치는 대신 썩은 나무 몽둥이 하나를 집어들고 홍련의 뒤를 쫓아 뛰쳐나갔다. 젠장같이 죽자. 이 귀신 같은 놈들아. 진흙탕 속에서 뒹굴던 비루한 거지. 이선. 그가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목숨이 아닌 타인을 위해 그리고 알 수 없는 자신의 운명을 위해 싸움을 시작한 순간이었다. 밤하늘에 구름이 걷히며 달빛이 그들의 처절한 사투를 비추기 시작했다. 검은 복면을 쓴 살수들이 짐승 같은 기세로 달려들자 이선이 손에 쥔 주머니를 바닥에 힘껏 내리꽂았다. 에라 모르겠다. 펑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매캐한 회색 연기가
순식간에 성황당 앞마당을 뒤덮었다. 홍련이 미리 준비해둔 그것은 단순한 흙먼지가 아니라 말린 고추씨와 독초를 섞어 빻은 가루였으니 들이마시는 순간 폐부가 타들어가는 고통을 주는 독한 연기이었다. 허를 찔린 흑영들은 컥 굴럭하며 기침을 토해냈고 시야가 가려지자 칼을 허공에 휘두르며 우왕좌왕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이선은 썩은 몽둥이를 마구잡이로 휘둘러 닥치는 대로 그림자들을 후려쳤다. 비키란 말이야. 비록 무예를 배운 적 없는 개싸움이었으나 살고자 하는 처절한 생존 본능이 실린 그의 일격은 살수들을 당황케 하기에 충분했다. 지금입니다. 제 손을 잡으십시오. 연기 속에서 홍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선은 매운 연기에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도 본능적으로 그녀의 하얀 손을 낚아챘다. 두 사람은 혼란에 빠진 살수들의 포위망 틈새를 비집고 칠흑 같은 숲속으로 몸을 날렸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장대비가 되어 쏟아져 내렸다. 천둥 소리가 흑영들의 고함 소리를 삼켜버렸고 번개가 칠 때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마치 귀신들의 손가락처럼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듯했다. 미끄러운 진흙길을 구르고 넘어지며 얼마나 달렸을까. 홍련이 갑자기 이선의 옷자락을 잡아채며 바위 틈 아래로 몸을 숨겼다. 덩굴 식물로 뒤덮인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좁은 토굴 입구였다. 쉿! 숨소리를 죽이십시오. 홍련이 이선의 입을 틀어막았다. 바로 머리 위 바위 언덕으로 사박거리는 발소리가 지나갔다. 살수들의 추격이었다. 이선의 심장은 마치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쿵쾅거렸고 홍련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떨림이 그의 뺨에 고스란히 전해졌다. 한참 동안 숨막히는 정적이 흐른 뒤 발소리가 멀어지자 그제야 두 사람은 긴장을 풀고 톡을 깊숙한 곳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흙내음이 코를 찔렀지만 살기가 번뜩이는 박보다는 천국이나 다름없었다. 이선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대자로 뻗어버렸다. 내 평생 이렇게 죽을 둥 살 둥 뛰어본 건 처음이요. 진짜 심장이 터져 죽는 줄 알았네. 홍련은 젖은 옷을 털 생각도 하지 않고 품에서 부싯돌을 꺼내 마른 지푸라기에 불을 붙였다. 작은 불꽃이 타오르자 토굴안이 희미하게 밝아졌고 서로의 엉망진창인 몰골이 드러났다. 이선의 얼굴은 긁히고 찢겨 피투성이었고 홍련의 고운 비단신은 찢어져 맨발이 드러나 있었다. 홍련은 이선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의 얼굴 상처를 살폈다. 많이 다치셨습니다. 흉이 지면 안 될 텐데.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애틋함에 이선은 머쓱해져 고개를 돌렸다. 거지 얼굴에 흉터 하나 더 생긴다고 뭐 대수겠소. 그나저나 당신 발이나 좀 보시오. 피가 철철 나잖소. 홍련은 자신의 발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이선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그의 귀 뒤쪽을 유심히 살폈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확인한 듯 그녀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역시 제 눈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홍련은 떨리는 손끝으로 이선의 귀 뒤에 솟아오른 뼈, 즉 완골 완구를 더듬었다. 보통 사람과는 달리 기이하게 솟아올라 마치 용의 뿔처럼 단단하게 맺혀있는 그 뼈는 관상학에서 말하는 복서골 후시굿 중에서도 으뜸인 용골 롱구이었다. 당신은 정말로 그분의 핏줄이십니다. 이선은 그녀의 손길이 부담스러워 몸을 뒤로 뺐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그분이 누구란 말이오? 홍련은 무릎을 꿇고 앉아 타오르는 불꽃을 응시하며 비장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20년 전 갑작스러운 화재로 세상을 떠나신 비운의 세자 저하. 당신은 그분이 숨겨둔 유일한 혈육이십니다. 이선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세자. 내가 이거지. 발사개 같은 내가 왕자라고 하. 지나가던 개가 웃겠소. 그는 억지로 웃음을 터뜨리려 했지만 목소리는 메말라 갈라졌다. 기억 저편 불길 속에서 들려오던 여인의 비명과 아가 살아라, 반드시 살아남아라 하던 애절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기 때문이었다. 부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뼈와 살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련은 단호했다. 조대감이 왜 그리 집요하게 당신을 죽이려 했겠습니까? 그자는 당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지금의 왕을 허수아비로 세워 조선을 집어삼킨 역적입니다. 그에게 살아있는 정통 후계자인 당신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목을 겨누는 칼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선은 무릎을 감싸 쥐고 몸을 떨었다. 평생을 밑바닥 인생이라 자조하며 살았건만 그 비참함이 사실은 누군가의 탐욕에 의해 조작된 것이었다니.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내가 왕자라면 왜 이제야 나타난 거요? 우리 어매는, 나를 키워준 그 할매는 굶어 죽었는데 내가 왕자면 쌀 한 톨이라도 내려줬어야지. 이선은 울분을 토하며 바닥을 내리쳤다. 홍련은 묵묵히 그의 슬픔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이름을 찾고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을 달래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살아남은 이유이자 하늘이 제게 심한 신년을 주어 당신을 찾게 한 이유입니다. 이선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홍련을 바라보았다. 나더러 어쩌란 말이오. 나는 글 한 줄 읽을 줄 모르고 칼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 없소. 저 밖에는 나를 죽이려는 살인귀들이 득실대는데 내가 어떻게 그 거대한 놈들과 싸운단 말이오. 그때 홍련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운명으로 싸울 것입니다. 그녀는 바닥에 흙을 평평하게 고르더니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람의 얼굴 형상이었다. 내일 밤 조대감의 환가변이 열립니다. 한양의 모든 권세가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대감은 자신의 위세를 천하에 과시하려 할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우리의 전장입니다. 이선은 기겁을 했다. 미쳤소.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자고. 예. 호랑이를 잡으려면 굴에 들어가야지요. 조대감의 관상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홍련이 그린 얼굴의 턱 부분에 점을 찍었다. 그는 권력을 탐하여 입은 거대하나 턱이 빈약하여 말년의 모든 것을 토해낼 상입니다. 특히 내일은 그의 운세가 화무시비롱 화무시르홍 이라 하여 가장 화려하게 피어올랐다가 일시에 꺾이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 틈을 파고들어 그의 추악한 진실을 만천하에 까발린다면 민심과 천심은 그를 버릴 것입니다. 홍련은 이선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이 해주셔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도망치지 않고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서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 짐승의 탈을 쓴 그들 앞에서 진정한 용의 위엄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선은 침을 꿀꺽 삼켰다. 두려웠다. 다시 쥐새끼처럼 도망쳐서 목숨을 부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하지만 홍련의 깊은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거지가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동굴 입구로 다가갔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먼 동쪽 하늘에서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빗물에 얼굴을 씻어내며 20년간 묵은 때와 함께 두려움을 씻어냈다.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자 드러난 이마는 시원했고 눈빛은 형형했다. 좋소. 이선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결 굵고 단단해져 있었다. 내일 밤 그 잔치상을 엎으러 갑시다. 내 부모를 죽이고 내 인생을 진흙탕에 처박은 그놈 면상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소. 홍련은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지금 이 순간 껍질을 깨고 진정한 용이 비상할 준비를 마쳤음을. 밤새 토굴 안에서 두 사람은 작전을 짰다. 홍련은 이선에게 왕실의 법도와 걸음걸이 그리고 기품 있게 말하는 법을 속성으로 가르쳤다. 놀랍게도 이선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그 모든 것을 순식간에 체득했다. 본능이었다. 그의 몸속에 흐르는 피가 기억하고 있는 왕족의 본능이 깨어난 것이었다. 새벽닭이 울 무렵 홍련은 자신의 속치마를 찢어 이선의 상투를 틀어주었다. 비록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지만 상투를 틀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이선의 모습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귀태가 흘러나왔다. 준비되셨습니까? 홍련이 물었다. 이선은 심호흡을 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가십시다. 내 운명을 찾으러. 비가 그친 아침 맑게 갠 하늘 아래 두 사람은 한양 도성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의 등 뒤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며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는데 그 그림자는 마치 한 마리의 거대한 용과 봉황이 나란히 날아오르는 듯한 형상이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한양 성문은 그들을 향해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은 준비되었다. 진흙탕에서 구르던 용이 승천할 것인가? 아니면 이무기의 밥이 될 것인가?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한양의 밤하늘을 수놓은 것은 별빛이 아니라 병조판서 조대감의 저택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려한 등불의 홍수였다. 담장 너머로는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와 향락에 취한 기생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넘쳐 굶주림에 허덕이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잔인하게 덮어버리고 있었다. 이날은 조대감의 환가변이자 그가 사실상 조선의 상왕 샹왕임을 만천하에 과시하는 날이었기에
대문 앞은 그에게 줄을 대려는 고관 대작들의 가마 행렬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문지기들은 뇌물을 바치지 않는 자들을 짐승, 쫓듯 내치느라 분주했다. 그 소란스러운 아비규환의 한복판에 남루한 옷차림과는 어울리지 않는 기이한 침묵을 두른 두 남녀가 나타났으니 바로 홍련과 이선이었다. 이선은 비록 거적대기를 걸치고 있었으나 홍련이 손질해준 상투와 꼿꼿하게 펴진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을 각오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눈빛으로 인해 주위에 왈패들조차 감히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하고 주춤거리게 만들었다. 홍련은 이선의 옆에서 마치 호위무사처럼 혹은 제왕을 인도하는 신녀처럼 단호한 걸음으로 대문을 향해 나아갔고 그녀의 눈은 이미 저택 안 깊숙한 곳 탐욕의 정점에 앉아있을 조대감의 얼굴을 그리고 있었다. 멈춰라. 이놈들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문지기들이 창을 교차하며 앞을 막아섰지만 홍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품에서 낡은 서찰 하나를 꺼내 그들의 면전에 들이밀었다. 대감마님께서 20년 전 잃어버리신 귀한 손님을 모셔왔다 전해라. 만약 이분을 문전박대한다면 대감의 목이 오늘 밤 안으로 달아날 것이라고 해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뼈를 내는 한기가 서려 있어 문지기들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평소 같으면 매질을 당해 쫓겨났겠지만 오늘따라 부는 스산한 바람과 홍련의 기세에 눌린 그들은 홀린 듯 길을 열어주었고 급기야 집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러 뛰어갔다. 이선은 떨리는 주먹을 옷자락 속에 감추며 마른 침을 삼켰다. 저 문을 넘어서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다.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듯 요동쳤지만 옆에서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홍련의 체온이 느껴지자 기이하게도 발걸음이 떨어졌다. 가십시다. 내 자리를 찾으러. 이선이 나직이 읊조리며 대문지방을 넘는 순간 멀리서 우르릉 쾅쾅 천둥 소리가 들려오며 밤하늘이 번쩍였다. 하늘조차 이 운명의 대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듯이 연 회장은 그야말로 주지웅님 조치롤린이었다. 비단옷을 입은 관리들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조대감에게 아부를 떨기 바빴고 조대감은 호피가 깔린 상석에 앉아 거만하게 웃음을 터뜨리며 그들의 절을 받고 있었다. 그때 연 회장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더니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다. 수많은 호위무사들의 칼끝을 받으며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두 사람, 홍련과 이선이었다. 조대감은 술잔을 입에 가져가려다 멈칫했고 그의 가늘게 찢어진 눈이 이선을 보자마자 크게 경련을 일으켰다. 비록 옷은 천하디천한 거지 꼴이었으나 그 이목구비, 특히 저 오똑한 콧날과 서늘한 눈매는 그가 20년 전 자신의 손으로 제거했다고 믿었던 그 사람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대감은 술잔을 바닥에 내던지며 벌떡 일어났다. 내 놈들은 누구냐? 감히 내 잔치상에 재를 뿌리러 온 것이냐? 그의 고함 소리에 음악이 뚝 끊기고 연 회장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홍련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좌중을 향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조선의 국운을 좀 먹고 왕실의 정통을 짓밟은 역적 조대감, 내 놈의 추악한 낯짝을 내 오늘 낱낱이 까발려 주마. 그녀의 일갈의 좌중은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조대감의 얼굴이 붉은 팥죽색으로 변하며 부들부들 떨렸다. 저저 미친년이 여봐라. 당장 전연의 혀를 뽑고 저놈의 목을 쳐라. 호위 무사들이 칼을 빼들고 달려들려던 찰나 홍련은 대감의 얼굴을 손가락질하며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냈다. 내 놈의 이마를 보아라. 좁고 찌그러져 있으니 이는 조상을 배신할 상이요. 눈 밑에와 짬누에가 누운 듯한 눈밑살. 이 검게 죽어있으니 자식을 앞세울 팔자다. 무엇보다 내 놈의 입은 튀어나와 탐욕을 부리나 턱이 빈약하여 말년에 모은 재물이 피가 되어 흘러내릴 것이니 오늘이 바로 내 놈이 쌓아 올린 사상 누각이 무너지는 날이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관상학적 근거를 댄 저주였기에 듣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조대감의 얼굴을 훔쳐보았고 실제로 그의 턱이 유독 빈약하고 눈밑이 거무튀튀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공포에 질렸다. 조대감은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될 정도로 격분했다. 자신의 가장 아픈 구석을, 그것도 수많은 정적들과 부하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수치심은 그를 광기로 몰아넣었다. 그는 직접 벽에 걸린 장검을 뽑아들고 단상 아래로 뛰어내려왔다. 내 이 요망한 혀를 직접 잘라주마. 시퍼런 칼날이 홍련의 목을 향해 날아오는 절체절명의 순간 내내 침묵을 지키던 이선이
번개처럼 홍련의 앞을 가로막았다. 챙강 날카로운 금소금과 함께 조대감의 칼이 이선이 집어든 촛대에 막혀 튕겨나갔다. 이선은 물러서지 않고 조대감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국밥 한 그릇에 비굴하게 웃던 거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군주 준주의 위압감이었다. 이선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조대감 20년 전 그날 밤 내 아버지를 베고 나를 불길 속에 던져 넣을 때도 그 칼을 썼더냐. 이선의 입에서 나온 말은 연회장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조대감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너는. 이선은 천천히 자신의 왼쪽 눈썹이 흉터가 있는 부위에 머리카락을 걷어 올렸다. 그리고 왼쪽 귀 뒤에 솟아오른 용고를 드러내 보였다. 똑똑히 보아라. 이것이 내 놈이 죽이지 못해 안달난 폐위된 세자의 핏줄이자 이 나라의 진정한 적통, 뒤통 이선이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고 때마침 하늘에서 콱광 하는 천둥 소리가 터지며 거대한 번개가 내리꽂혔다. 번갯불의 섬광이 이선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그의 뒤로 드리워진 그림자가 마치 용이 승천하는 듯 거대하게 일렁였고 사람들은 그 압도적인 광경에 헛바람을 들이키며 털썩 주저앉았다. 그것은 연출된 연극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기적과도 같은 타이밍이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다. 조대감은 뒷걸음질치며 비명을 질렀다. 저놈은 거지다, 사기꾼이다. 못들 하느냐. 당장 저놈을 베라, 베는 자에게 금덩이를 주겠다. 하지만 호위무사들은 움직이지 못했다. 이선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 홍련의 서슬퍼런 예언, 그리고 하늘의 징조가 겹치며 그들의 손발을 묶어버린 것이다. 무엇보다 연회장 구석, 어둠 속에 숨어있던 낯선 무리들이 일제히 칼을 뽑아들고 일어섰다. 그들은 20년간 때를 기다려온 선왕의 충신들과 비밀 호위대, 청룡 줄롱이었다. 홍련이 한양에 들어오기 전 미리 포섭해둔 그들이 이선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을 신호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역적조가 놈을 쳐라. 세자 저하를 배웁니다. 청룡의 대장이 외치며 조대감의 사병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비명과 칼부림 소리 뒤집히는, 술상과 깨지는 도자기 소리가 뒤섞였으나 그 혼란 속에서도 이선은 미동도 하지 않고 조대감만을 응시했다. 조대감은 사태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쥐새끼처럼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홍련이 어느새 그의 퇴로를 막아서고 있었다. 어딜 가십니까, 대감? 아직 볼 관상이 남았습니다. 홍련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조대감의 발치에 침을 뱉었다. 당신의 눈썹 사이 인당에 죽음의 검은 기운이 꽉 찼습니다. 도망쳐봐야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조대감은 공포에 질려 칼을 휘둘렀으나 홍련은 가볍게 몸을 피했고 그 틈을 타 이선이 조대감의 손목을 걷어차 칼을 떨어뜨리게 했다. 바닥에 나뒹군 조대감은 이선의 낡은 집신 앞코를 보며 부들부들 떨었다. 이선은 그를 내려다보며 나직이 말했다. 내 놈이 무시하고 짓밟았던 그 백성들의 발이다. 이 진흙 묻은 발이 내 놈의 목을 조르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 이선이 조대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자 주변의 싸움이 거짓말처럼 멈췄다. 역적의 수괴가 제압당하자 사병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무기를 버린 채 무릎을 꿇었다. 이선은 번개빛에 번들거리는 조대감의 얼굴을 군중들에게 보이며 외쳤다.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두려워하고 숭배했던 권력의 민낯이다. 껍데기만 화려할 뿐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진 돼지의 욕심일 뿐이다. 연회장에 모인 관리들은 수치심과 두려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선은 조대감을 바닥에 패대기 치며 청룡 대장에게 명했다. 이자를 포박하라. 날이 밝는 대로 의금부로 압송하여 그 죄를 낱낱이 물을 것이다. 단 한 사람도, 단 하나의 죄도 빠짐없이 기록하여 후대의 경계로 삼을 것이다. 그 순간 구름이 걷히고 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냈다. 달빛은 피와 술로 얼룩진 연회장을 비추었고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이선과 홍련을 신비롭게 감쌌다. 이선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홍련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나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왕의 길을 받아들인 자의 결기가 서려 있었다. 홍련은 그런 이선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처음 시장 바닥에서 보였던 그 절이 아닌 진정한 군주에게 바치는 존경의 예였다. 성군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보여주신 그 용안,
롱간의 빛을 백성들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이선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 썩은 조정의 뿌리를 뽑고 진정한 태평성대를 열기까지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조대감이 질질 끌려나가며 내지르는 저주 섞인 비명소리가 멀어지고 연회장에는 기묘한 정적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이선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 박인 거지의 손. 하지만 이제 그 손은 붓과 칼을 쥐고 조선을 다시 써내려갈 손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홍련에게 손을 내밀었다. 함께 가주겠소. 이 길이 아무리 험하더라도 당신의 눈이 있다면 길을 잃지 않을 것 같소. 홍련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환하게 웃으며 그 거칠고 따뜻한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쳐지며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금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새벽종이 33번 울리며 한양의 어둠을 걷어내자 간밤에 피비린내는 씻은 듯 사라지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경복궁의 처마 끝에 걸렸다. 조대감과 그 일파가 추포되어 의금부로 압송되었다는 소식이 파발마를 타고 조선 팔도로 퍼져나갔고 20년간 권력의 그늘에 숨죽여 살던 백성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만세를 불렀다. 편전 밴덴의 높은 용상, 롱정에 앉은 이선의 몸에는 냄새나는 누더기 대신 붉은 골룡포가 감겨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 대신 익선관이 씌워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금방이라도 그 자리가 가시방석인 양 엉덩이를 들썩거렸다. 눈앞에 도열한 신료들이 전하 천세 천세 천천세를 외치며 머리를 조아릴 때마다 그는 뱃속 깊은 곳에서 울컥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것을 삼켜야 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 바닥에서 쉰 밥을 구걸하던 자신이 하루아침에 만백성의 어버이가 되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옆을 지키는 늙은 상선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는 것을 보며 그리고 문 밖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홍련의 담담한 미소를 보며 이선은 이것이 꿈이 아닌 무거운 현실임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즉위식이 끝나고 모두가 물러간 뒤 이선은 급히 홍련을 찾았다. 화려한 궁중 여인의 복색을 하고 있을 줄 알았던 그녀는 처음 만났을 때처럼 수수한 무명천 저고리에 낡은 삿갓을 손에 든 채 짐을 꾸리고 있었다. 이선은 당황하여 그녀의 소매를 붙잡았다. 대체 무엇을 하는 거요?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하였소. 내 당신을 국사고시로 봉하려 했거늘 어찌하여 떠날 채비를 한단 말이오. 이선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이 낯선 궁궐, 뱀 같은 신하들이 득실대는 이곳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홍련뿐이었다. 그녀가 없다면 다시 눈을 뜬 장님이나 다름없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금은 보화가 싫다면 말만 하시오. 내 무엇이든 들어주리다. 제발 내 곁에 있어 주시오. 홍련은 잡힌 옷자락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빼내며 고개를 저었다. 전하 소인의 역할은 진흙 속에 묻힌 용을 찾아 하늘로 띄워보내는 것까지입니다. 이제 용이 구름을 타고 비를 내릴 차례이니 땅을 기는 미물인 소인은 제자리로 돌아가야지요. 그녀는 맑은 눈으로 이선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전하 관상쟁이가 곁에 있으면 군주는 눈과 귀가 멀게 됩니다. 사람을 보실 때 제 눈을 빌리지 마시고 전하의 마음으로 보셔야 합니다. 제가 곁에 남아 사사건건 길흉화복을 점친다면 전하께서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점괘에 놀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망국의 지름길입니다. 홍련의 말은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 정론이었기에 이선은 차마 반박할 수 없었다. 가슴이 먹먹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선에게 홍련은 깊이 허리를 숙여 마지막 절을 올렸다. 부디 백성의 얼굴에서 주름을 펴주는 성군이 되시옵소서. 그것이 소인이 바라는 유일한 녹봉입니다. 홍련이 떠나던 날 이선은 채통도 잊은 채 궁궐의 가장 높은 누각인 경회루에 올라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궐문을 나선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바람처럼 그녀는 그렇게 호련히 사라졌다. 이선은 난간을 움켜쥐고 다짐했다. 그녀가 찾아준 이 목숨, 그녀가 찾아준 이 자리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리라. 그는 눈물을 닦는 대신 주먹을 불끈 쥐었다. 보시오 홍련, 내 반드시 당신이 말한 태평성대를 만들어 보일 테니. 하늘은 맑고 푸르러 마치 그녀의 앞길을 축복하는 듯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강산이 변한다는 그 시간 동안 조선은 놀랍도록 변해 있었다.
삼관오리들이 설치던 관아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듣는 신문고 소리로 채워졌고 흉년이 들면 왕이 직접 수라상을 줄이고 구휼미를 풀었기에 굶어 죽는 이가 사라졌다. 한양의 장터는 활기가 넘쳤다. 비단 가게와 쌀가게가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아이들은 배가 불러 골목을 뛰어다니며 노래를 불렀다. 이선의 얼굴 또한 많이 변해 있었다. 젊은 날에 날카로웠던 눈매는 온화하게 풀렸고 찌푸려져 있던 미간은 펴져 인자한 주름이 잡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얼굴에 칼을 대려하지 않았고 흉터조차 훈장처럼 당당하게 드러내고 다녔다. 백성들은 그를 광의 광하이가 아닌 광면 대왕, 즉 빛나는 얼굴을 가진 왕이라 칭송했다. 어느 늦가을 평안도 어느 한적한 시골 장터에 백발이 성성한 노파 하나가 나타났다. 낡은 삿갓을 쓴 그녀는 장터 어귀에 쭈그리고 앉아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홍련이었다. 세월의 풍파가 그녀의 고운 얼굴에 깊은 골짜기를 만들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그 맑은 눈동자만은 여전했다. 그녀의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평온했다. 험악한 왈패의 얼굴에도 웃음이 서려 있었고 짐을 진 늙은 상인의 얼굴에도 여유가 있었다. 10년 전 지옥 같았던 한양 장터의 풍경과는 천지 차이였다. 홍련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용이 비를 제대로 내렸구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니 인상렌샹 이절로 피는구나. 그때 저잣거리 한복판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왕의 행차였다. 온천 요양을 다녀오던 이선의 행렬이 우연히 이 마을을 지나게 된 것이다. 백성들은 앞다투어 길가로 나와 엎드려 절을 하며 상감마마 만세를 외쳤다. 홍련은 삿갓을 푹 눌러쓰고 군중의 맨 뒤에 숨어 행렬을 지켜보았다. 가마의 문이 열리고 중년의 이선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백성들에게 손을 흔들어주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얼굴, 홍련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과거의 불안하고 날선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만물을 포용하는 태양과 같은 따스함과 바위와 같은 묵직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타고난 관상이 아니라 10년간 백성을 위해 헌신하며 만들어진 심상신상이었다. 역시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더니 홍련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왕의 가마가 그녀 앞을 지나갈 때 이선이 문득 고개를 돌려 그녀가 서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찰나의 순간 이선의 눈이 커졌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그녀의 존재를 느낀 것일까. 왕은 가마를 멈추라 명하려 손을 들었다가 이내 멈칫하며 천천히 손을 내렸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굳이 만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잘 해내셨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얼굴이 되셨습니다. 홍련의 마음속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그에게 전해진 듯했다. 이선은 다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앞을 향해 나아갔고 행렬은 멀어져 갔다. 행렬이 사라진 뒤 홍련은 주섬주섬 짐을 챙겨 일어났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이제 그녀가 할 일은 세상에 없었다.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편안해졌으니 관상쟁이가 할 일이 없어진 것이야말로 태평성대의 증거가 아니겠는가.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석양 속으로 걸어갔다. 길가에 핀 코스모스가 가을바람에 한들거렸고 어디선가 밥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올랐다. 사람의 팔자는 타고나는 것이라 하지만 그 팔자를 고치는 것은 결국 마음먹기에 달린 것을.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더냐. 마음이 고우면 그가 곧 왕이요. 마음이 편하면 그곳이 곧 궁궐인 것을. 홍련의 노랫가락이 구슬프지 않고 흥겹게 장터에 울려 퍼졌다. 지나가던 아이들이 그녀의 뒤를 졸졸 따르며 까르르 웃었다. 전설 속의 관상가 홍련. 그녀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아니 백성들의 평범한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갔다. 그녀가 남긴 것은 신묘한 예언서가 아니라,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소박하고도 위대한 진리 하나였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삿갓을 스치고 지나갔으나 그 얼굴에 핀 미소는 지지 않는 꽃처럼 영원히 남을 것만 같았다.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찌는 계절. 조선의 가을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풍요로웠다. 이것으로 진흙 속에서 피어난 용과 그를 알아본 연꽃의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 세상 모든 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기를, 그리고 저마다의 가슴 속에 숨겨진 용이 깨어나기를 바라며 필빛을 놓는다.